김현정의 뉴스 쇼. 이 시간부터 당당하게 선거에 임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특검을 포함한 어떤 조사에도 응하겠습니다. 드루킹 논란으로 경남도지사 출마가 불투명했던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 어제 오후 결국 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에 출마 선언을 하기로 했다가 돌연 취소를 하면서 불출마설이 돌았던 거죠. 하지만 결국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결백한데 당당히 임하겠다 이런 뜻이랍니다. 하지만 야당의 공세는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 의원이 드루킹에게 10여 개의 인터넷 기사 주소를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의 애초 브리핑과 다르다. 경찰을 믿지 못하겠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건데요. 자, 드루킹 논란 잠시 후에 여야 간 토론으로 다뤄보죠.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첫 번째 포인트 뭐부터 볼까요? 네, 남북 핫라인의 개통입니다. 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두고 있는데 오늘 핫라인이 연결이 되는 겁니까? 네, 남측 청와대 그리고 북측 국무위원회를 잇는 전화 연결선이 개통됩니다. 남북의 정상이 언제 첫 통화를 할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직접 대면하지 않더라도 언제든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된 셈이죠. 그렇죠. 이게 최근의 남북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또 주한미군 철수 등의 조건을 제시하지도 않고 북한은 오로지 안전보장만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덧붙였네요. 다만 디테일의 악마를 넘어서는 게 과제다. 한꺼번에 다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서 비핵화 검증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음도 시사했습니다. 디테일의 악마. 저는 이 단어가 귀에 콱 꽂히던데. 네. 디테일 작업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어렵다 뭐 이런 뜻인 거죠. 그렇습니다. 또 북한의 태도 변화를 믿을 수는 있겠나 이것도 관건 아닌가요? 그런 점에서는 오늘 열리는 북한의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지켜볼 필요가 있네요. 오늘요? 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에 중앙위원회를 통해서 중요한 정책 방향을 결정해 왔거든요. 이게 핵무력 경제건설 병진 노선도 지난 2013년 이곳 회의에서 채택된 것인데 전원회의에서. 그런데 오늘 회의를 두고 중대한 역사적 시기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단계의 정책적 문제들을 토의 결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입장을 천명할지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이죠. 그렇죠. 중대한 역사적 시기의 요구에 맞게 뭘 오늘 결정할 거다. 그 결정이 도대체 뭐냐. 뭐라고 보세요, 김정훈 기자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뭐 비핵화 1000명? 뭐 이런 게 아닐까. 이 자리에서.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요. 다음 포인트 뭡니까? 끝모를 한진 일가의 갑질이네요.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갑질 또 나왔습니까? 조현아, 조현민 두 딸의 갑질 사례 이미 충격을 줬죠. 또 그 일가가 해외에서 쇼핑하면 관세도 내지 않고 대한항공을 택배 서비스처럼 이용했다 이런 사실도 드러났고요. 여기에 조양호 회장의 부인이 화초를 뽑아서 직원 얼굴에 던졌다. 직원이나 비서에게 욕설 폭언을 했다 이렇게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허. 또 조현민 전무의 경우에는 그 직원들 회의 때 고압적으로 막말하는 내용이 담긴 음성 파일이 추가로 공개됐는데 지난번 그 고성 파일 말고 또 하나가 나온 거죠. 네, 진에어 회의 때 또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하네요. 이를 녹음한 직원은 결국 이런 상황을 못 견뎌서 회사를 그만뒀다고 합니다. 그렇게 놀랍지도 않네요, 이제는. 네. 어디까지 나올까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경남지사 출마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필요하다면 특검을 포함한 어떤 조사에도 당당하게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특검법을 수용해야 합니다. 여야는 특검 수용 여부를 놓고 공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이 고발했던 포털 댓글 조작 사건. 범인이 민주당원인 드루킹 일당으로 밝혀지면서 지금 지방선거 앞둔 정치권을 흔들고 있습니다. 야당은요. 대선 때도 이런 식으로 불법 댓글 작업한 거 아니냐. 그 배후에 김경수 의원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 민주당은 아니다. 이건 드루킹이라는 당원, 그 일당 개인의 일탈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건데요. 드루킹 논란에 대해서 여야 목소리를 지금부터 들으실 텐데요. 오늘은 차례로가 아니라 토론 형식으로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한정된 시간이어서 되는 데까지 오늘 토론 진행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의 의견, 질문도 좀 보내주십시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드루킹 사건 진상조사단장이세요. 송기원 의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송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지난 대선 때 법률지원단장 맡으셨죠? 지원단장은 아니고요. 법률특보를 맡았었고 공정선거분과의 부위원장 맡았었습니다. 고소고발 사건 그러니까 담당을 하셨던 거예요? 그 당시는 아니었고 지금은 이제 법률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고소고발 관련된 업무를 제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선 당시 것들에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도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예, 이렇게 두 분 오늘 나와 계십니다. 먼저 김경수 의원이 어제 오후에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출마의 의미, 송기원 의원님,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본인이 떳떳하다는 정직한 표현이겠죠. 그 저축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선거를 통해서 본인의 정직함, 명백을 밝혀야 되겠다. 그런 뜻으로 결정을 하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떳떳하고 당당하니까 출마 선언한 거다 이 말씀? 그렇습니다. 예, 하태경 의원님. 두 가지인데요. 일단 떳떳하면 오전에 하면 됐죠. 떳떳한데 하루 왜 종일 연기했냐? 본낼 시간을 가지다가 당의 압박에 못 이겨 나간 건데 핵심적인 거는 특검 수용 발언이에요. 이게 완전히 대국민 사기극인데 김경수 의원은 공당의 후보잖아요. 그럼 공당의 입장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말 맞추고 나온 거예요. 당은 특검 반대하고. 근데 본인은 특검 잠시만요. 하 의원님 말씀 마저 조금 드리겠습니다. 국민들한테 사기를 치면 안 되죠. 당이 특검을 수용한다는 준비가 됐을 때 김경수 의원이 특검 조사받을 마음의 상태가 돼 있다고 해야지. 당은 특검 안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국민들 사기를 노는 거예요. 자, 송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한 가지는 당당하면은 오전에 선언했어야지 이걸 왜 연기를 했느냐? 이건 당당하지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김경수 의원 본인의 성격과 관련이 있는 건데 본인은 어쨌든 자기가 거론되는 것 자체로 당에 부담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도 고민했었는 것이고 그러면서 특검 같은 부분도 본인이 스스로 또 당당하다는 점, 명백하다는 점을 떳떳하다는 점을 밝히는 취지에서 얘기한 것이지 당의 의견을 표시하는 송기원 의원님 잠깐만 송기원 의원님은 특검 찬성하세요? 특검을 입장만 다시 보세요. 특검이라는 것을 반대하세요. 일종의 수사라는 거거든요. 수사는 필요가 있을 때는 당연히 어떤 것이든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 수사의 어떤 단계가 안 된 상태에서 특검을 하자는 것은 수사의 기본 원칙과도 맞지 않는다. 자, 잠시만요. 두 의원님. 김경수 의원만 특검 찬성하고 전부 다 특검 반대예요. 저러니까 사기 정당이지. 자, 주 의원님. 지금 김경수 의원의 특검 찬성 여부는 일단 특검 이야기는 좀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우선 그러면 출마 선언을 보는 입장도 다르다는 건 이해를 했습니다. 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보는 본질을 뭐라고 보시는지 사건에 좀 집중을 해보죠. 먼저 민주당 송기원 의원님. 이 드루킹 사건의 본질 핵심 뭐라고 보세요? 진보 진영에서 언론 활동을 하던 홍보 활동을 하던 이 분들이 본인들이 이제 진보 정권에 들어섰을 때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로 해서 오히려 저희 진보 정권을 해하려고 했던 조직적인 불법 행위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게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발적 지지자처럼 접근했던 지지자가 대가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협박하고 불법으로 악플 작업을 달기 시작한 이런 사건. 그것이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질. 자, 하태경 의원님, 본질. 이건 댓글 쿠데타죠. 그러니까 불법 댓글, 조직적인 불법 댓글로 정권을 잡은. 이제 쿠데타 그거 완전 저건데요. 완전 너무 앞서 나가지고. 조금만 더 자, 잠시만요. 하 의원님. 이후에 있었던 일이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송 의원님. 자, 두 분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잠깐만 끼어들겠습니다. 두 분의 목소리가 두 분의 목소리가 좀 비슷해가지고요. 두 분이 같이 말씀을 하시면 청취자들이 전혀 못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제가 발언 기회 드리고 이렇게 진행하는 게 청취자들 들으시기 편할 것 같아요. 하 의원님이 지금 댓글 쿠데타라고 하신 거 이유가 뭔지 짧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김경수 의원이 지시하고 그리고 드루킹 팀이 불법 댓글을 단. 그래서 여론을 바꿔서 결국 경선에서 이기고 대선에서 이기고 이 사건인데. 자, 알겠습니다. 김경수 의원이 일단 지지성 글을 보낸 게 확인이 됐잖아요. 자, 여기까지 일단 듣고 송 의원님께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첫째는 문제된 사건은 선거 이후로 1년이 지난 다음에 거의 1년이 지난 다음에 발생한 사건이 이 사건이고요. 지금 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 선거 당시 어떤 불법적인 것이 있었다는 것은 지금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이 쿠데타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을 대선 이후에 있었던 일들을 대선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정치적인 전략이 그걸 뿐이 정치적인 어떤
그런 거라고 볼 수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서원님, 하 의원님, 예. 벌거벗은 임금님이라고 다 아는데 혼자서 지금 언론에 나오는 거 다 눈 막고 귀 막고 계시네요. 자, 1년에 지난달 여론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두 의원님, 두 의원님, 제가 좀 끼어들겠습니다. 비약하시는 거죠, 그것은. 지금 예, 알겠습니다. 뭐 이 워낙 처음부터 치열해서 그런 식으로 권력에 그 여당 의원이 기고 충신이 아니고 관심가 어떻게 나라를 제대로 운영하겠어요? 제가 쟁점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맞지 않는 말씀이시고 대선 전후부터 저 쟁점을 좀 두 가지 잠깐 제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시간이 짧아서요. 그러니까 대선 전후부터 드루킹 주도의 댓글 활동이 있었어요. 이거는 팩트예요. 그런데 이게 자발적 지지자들이 알아서 기사 선정하고 우리 저기 가서 댓글 활동하자 이렇게 해서 댓글을 단 건지 아니면 문캐분 측에서 지시를 주면은 그걸 받아서 댓글 작업을 한 건지 이제 요게 하나 핵심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습니다. 야당 주장처럼 지시받아서 작업을 했다고 가정한다 치면 그렇다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한 거면 이거는 문제 없는 거 아니냐? 아니다 문제 있다. 이제 요게 쟁점이 하나가 될 테고요. 또 하나의 쟁점은 문캠프의 지시 여부 상관없이 지시가 없었다 하더라도 고맙다는 뜻으로 나중에 보상해 주겠다는 약속을 그때 했느냐 안 했느냐 보상 여부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한 덩어리는 지시 여부 또 한 덩어리는 보상 여부 요걸 가지고 토론해 보죠. 먼저 지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여부. 송 의원님 지시가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댓글 달아라. 지금 지시가 있었다는 것은 지금 아무것도 없죠. 아 없었다. 야당의 추측뿐이죠. 야당의 추측. 그것은 팩트입니다. 서울경찰청장이 하 의원님. 아니 그거는 정황에 관련된 일방적으로 김경선한테 보낸 메시지. 자, 송 의원님 잠시만요. 하 의원님 말씀 좀 잠깐 듣게요. 그러니까 제가 송 의원님 여쭤보는데 서울경찰청장이 드루킹이 김경수 의원에 일방적으로 보내기만 했다.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거 믿으세요? 자, 송 의원님. 믿죠. 당연히 믿죠. 하 의원님 보세요. 지금 그런 자체를 가지고 지시가 있었다. 그러니까 자, 송 의원님 말씀 잠깐 듣겠습니다. 하 의원님. 하 의원님의 추측이고 결국 그 경찰청장의 얘기를 근거로 해서 하 의원님께서 추측하시는 것이고 객관적인 근거는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정확히 확인해야 될 것은 지시가 있었다는 근거가 있느냐 이런 거죠. 물론 하 의원 쪽에서 그쪽 시각으로 봤을 때 정황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죠. 제가 지금 잠깐 끼어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떤 게 있었냐면은 김경수 의원이 대선 당시 전후 해가지고 드루킹한테 텔레그램으로 기사 주소를 보냈다라는 게 이제 보도가 된 거죠. 여기에 대해서 김경수 의원은 여러 사람들한테 좋은 기사가 있으면 내가 보내는 역할을 했는데 그중에 드루킹이 우연히 있었던 거지 이게 댓글 지시는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서울경찰청장의 말은 거짓말 한 거죠. 일방적으로 드루킹이 보내기만 했고 드루킹이 받은 건 없다 거의. 애초에 브리핑. 받은 게 있는데 그건 고맙습니다. 의례적인 말밖에 없다. 근데 링크를 10여 개 보냈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근데 송기현 의원 이것도 인정 안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서울경찰청장은 거짓말한 게 확인이 됐고요. 자, 송 의원님 발언. 하나만 더. 김경수 의원이 링크 보낸 것에 대해서 댓글 작업을 했냐 안 했냐. 댓글 작업을 한 거죠. 한 것이고. 이 부분은 불법 선거 운동이에요. 자, 송 의원님 발언 기다리겠습니다. 하 의원님 잠깐 계시고요.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홍보한 기사가 났거나 자기가 관련된 어떤 뭐 방송 같은 게 나왔을 때 해당 언론사에 관한 링크를 걸어서 보내는 것은 저희들 통상적인 홍보 활동입니다. 하 의원님 그런 거 안 하시나요? 저도 제가 뭐 토론 나가거나 그렇게 하면 그 링크를 걸어가지고 당연히 아는 분들 다 홍보로 보냅니다. 김경수 의원이 그렇게 보낸 것도 링크를 걸어서 보낸 것도 정상적인 정치인들이 누구나 하는 그 홍보 활동이. 자, 하 의원님한테 경찰청장 말은 거짓말이라는 걸 인정을 일단 하세요. 송 의원님 이 경찰청장이 그럼 애초에 브리핑할 때 왜 이 부분은 얘기하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개별적으로 OX 답변을 한 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일반인들 여러 사람한테 보내는 거기 때문에 경찰청장 입장에서도 충분히 그것은 1대1로 대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 의원님. 그 야당 쪽에서 너무 한쪽 시각으로만 다 일방적으로 해석하니까 그렇게 가는 것이지 거의 일반적으로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흔히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 너무 지나치게 비약하셔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제 시간 조정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양쪽에 하실 말씀들 한 번씩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죠. 다음 쟁점으로. 문캐프가 이 기사가 좋은 기사입니다 하고 보냈다고 하죠. 근데 민주당은
그게 혹시 지시라고 이 행동 자체를 합법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어떤가요? 홍보활동이기 때문에 홍보활동 범위 내에서는 저는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설사 지시처럼 그쪽으로 하달이 됐다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간 것이라면 이것은 합법이다. 지시처럼 하달된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일단 지시도 전달이 아니고.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특정인한테가 전달이 됐다면 뭐 지시라고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사람한테 같은 게 갔을 경우에는 그것은 홍보 그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자, 하의원님 한마디씩만 여기 들을게요. 그 지시성이라는 게 확인이 되는 게요. 그 정황이 있는 게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답변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링크를 보내고 김경수 의원이 거기에 대한 활동 내용을 보고를 했다고 했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거는 본인이 부탁한 걸 이행해 준 데 대한 감사 표시죠. 그러니까 이런 정황들로 볼 때 이게 서로 미리 입을 맞추고 선거운동을 했고 그 집행한 것에 대한 감사를 알겠습니다. 했다는 거죠. 자, 이제 이 쟁점, 지시 쟁점에 대해서는 두 분의 입장이 이렇게 갈리는 거군요. 두 번째 쟁점은 대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부분입니다. 대가를 약속했느냐 안 했느냐. 먼저 하 의원님. 이게 자발적이고 자발적인 선거운동 해보지만 대가는 사전 대가와 사후 대가가 있는데요. 사전 대가는 미리 돈을 주는 것이고 사후 대가는 나중에 주로 인사 자리를 보장하는 거예요. 근데 드루킹이 두 자리를 부탁했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실제로 두 자리를 김경수 의원 입장에서는 추천을 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최종 되지는 않았지만 김경수 의원 입장에서는 그 청와대 면담까지 시켜줬기 때문에 약속을 이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후에 대가를 실현하기 위해서 들어주기 위해서 김경수 의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거죠. 그게 사후 대가성을 인정하는 거죠. 되지는 인사가 성공하진 않았지만 추천해 준 것만으로도 이미 대가를 약속했던 거다 김경수 의원은. 김경수 의원에서는 대가를 이행하기 위해서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한 거죠. 민주당 송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게 약속을 했느냐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뭘 했느냐가 아니라 선거전에 약속을 하고서 뭘 했다라면 그건 불법이고 선거 이후에 뭘 해줬다라면 그건 불법일 수가 없는 거죠. 선거 이후에 여러 가지 선거에서 고언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해주는 것은 그것은 약속을 하고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대가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대가라는 것은 먼저 뭐가 있고 사전 대가만이 성립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뭔가 그 이상한 게 만들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선거상 전에 아무런 얘기 없다. 선거 전에 선거운동에 관해서 아무런 약속을 하지 않았다가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이분이 열심히 하셨구나. 그러니까 이러면 이런 일을 할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그 어떤 것을 해주시는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하 의원님 선거 전 약속만이 약속이다. 선거는 사전 약속이 없었다는 건데 사전 약속이 있었다는 정황이 나왔죠. 그 대선 전에 드루킹이 김경수 의원에게 두 자리를 부탁했다. 일본 한 자리를 포함해서 이야기가 자기들 내에서 이야기됐다는 게 나왔죠, 보도에. 그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선 전에 이야기가 있었다? 본인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 내부적으로. 자기가 그 요구했다는 얘기지 사전에 약속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나요? 자기가 요구를 했고 사후에 이행한 것으로 볼 때 이게 다 정황 증거죠. 물론 그래서 특검을 받아들여서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제가 또 좀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추정하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선거전에 어떤 약속했다는 거 전혀 없으시잖아요. 자, 하 의원께서는 회원들끼리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갔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정황 증거가 된다는 말씀이시고 송 의원님은 추정으로 그런 말 하지 말라. 이행했고 그리고 협박을 했잖아요. 약속을 안 했는데 어떻게 협박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황들로 볼 때 충분히 사전 약속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하 의원께서는 잠깐만요, 송 의원님. 잠깐만요. 지금 두 분의 전화 음질이 썩 좋지가 않아가지고 지금 듣는 분들이 조금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깨끗한 음질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 의원님의 주장은 이 협박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는 인사청탁 들어주지 않자 협박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는 뭔가를 약속했었기 때문에 협박을 할 수 있는 거다 이 말씀이시거든요. 송 의원님 답변 주십시오. 그게 아니죠. 왜냐면 이거 가장 중요한 건 댓글에 관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떤 자기네끼리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가지고 저희한테 협박성 얘기를 한 거예요. 내용 자체도 그렇거든요. 후에 영향을 주겠다. 자기들이 그 어떤 이 SNS나 이런 분야에서 굉장히 힘이 있다고 지금 굉장히 과신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런 걸 가지고 우리한테 어떤 해를 끼치겠다, 앞선전을 하겠다 이런 쪽으로 협박을 한 내용이거든요. 내용 자체도. 협박이 사후에 협박 뭔가를 하겠다라는 협박인 거다. 그렇죠. 예. 우리가 하고 싶은데 안 해주면 가만히 봐라.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보여주겠다. 보여주겠다. 알겠습니다. 하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인터넷 댓글 활동이 협박으로 인식된다는 거는 그 사람들의 인터넷 댓글 활동이 굉장히 강력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 안 시점이 지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대선 전부터라는 거 아니에요. 때문에 방금 송 의원님 말씀은 그 사람들이 강력한 집단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송 의원님 말씀 좀 듣겠습니다. 송 의원님. 하 의원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으니까 약속을 안 들어준 거 가지고 왜 약속들이 안 들어주냐. 그렇게 협박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건 하 의원도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그러면. 결국 자, 하 의원님. 협박했다는 얘기는 이행했다는 증거가 있고 사전에 부탁했다는 정황이 있고 이걸 종합적으로 볼 때 잠깐만요. 협박을 했고 이행했다는 게 아니고요. 자, 이제 공개적인 추천 제도를 통해 그러니까 송 의원님 이렇게 합시다. 우리 둘 사이는 결론이 안 나요. 특검 찬성하세요, 반대하세요. 다시 한번 일정 밝히세요. 자, 특검 얘기로 가겠습니다. 특검 얘기로. 잠깐만요. 뭐 두 분 말씀하셨듯이 이게 지금 뭐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지 여기서 결론이 나진 않습니다. 입장만 지금 확인한 거고요. 특검 얘기로 가겠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경찰 수사부터 보자 이 입장이시죠, 송 의원님? 그렇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특검이든 뭐든지 간에 수사 요건이 되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특검의 요건이 된다면 하는 것이고요. 예. 근데 이 특검도 일종의 수사입니다. 수사는 어떤 피의자라든지 어떤 범죄 사실이 이런 것이 어느 정도 한정이 돼야지만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것이죠. 예.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들고서 의심스럽다 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반대한다. 요건이 안 된다. 하 의원님. 그러니까 이 정권이 예를 들어 조현민 지금 대한항공 사건은 막말한 거 가지고 지금 압수수색하고 굉장히 빠르게 하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대선 불법 선거 관련한 부분이에요. 정권의 정통성 관련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지금 한 달이 넘도록 경찰에서 제대로 압수수색도 안 하고 계좌도 안 들여다보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리고 김경수 의원은 아직 핸드폰까지 압수도 안 했어요. 이런 식으로 검찰과 경찰이 수사할 의지가 없다. 그러면은 이걸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정권의 눈치를 보는 거 아닙니까? 자, 알겠습니다. 송 의원님 한 번 더 드리고 하 의원님 한 번 더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송 의원님. 아시겠지만 조현민 씨 같은 경우는 지금 확인이 되어 있어. 피의자가 조현민이고 내용은 어떤 폭행이나 이런 협박을 한 것이다. 한편 김경수 의원 관련된 건 뭐 있습니까? 어떤 내용을 하시겠다는 거죠? 피의 사실이 뭔가요? 어떤 범인가요? 전혀 드러난 게 없습니다. 수사가 시작될 수 있는 특검도 수사기는 수사인데 그 수사 어쨌든 어떤 형식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아직 안 돼 있는 거예요. 자, 송 의원님 발언 듣고요. 하 의원님 마지막 발언입니다. 주십시오. 예, 핸드폰 170대가 나왔습니다. 매크로 조작 기법이 나왔고요. 이 매크로가 단지 올해 1월이 아니라 작년 7월에도 썼고 작년 4월에는 매크로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서울경찰청장이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수사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면 특검 요건이 충분합니다. 권력의 핵심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더 이상 예, 이 두 분과의 토론 이제 지금 퐁당퐁당 시간 같이 드렸습니다. 뭐 시간이 더 허락되지 않아서 오늘 이 정도까지 양측의 입장이 어떤지는 우리 청취자들이 확인하셨으리라 믿고요. 지금 음질이 조금 좋지 않은 분이 어느 분이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밖에 있어가지고 그러시군요. 예, 청취자들이 조금 불편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저도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오늘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민주당 드루킹 사건 진상조사 단장 송기현 의원 그리고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 아유,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고생하셨어요. 2부에서는요, 김학의 전 차관 그 동영상 속의 여성, 그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을 저희가 어렵게 섭외했습니다. 2부에 만나시죠.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여러분의 문자가 정말 많이 왔는데요. 제가 좀 정리해서 이거 나중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2부에서는 이 얘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탐정손수호에서 다뤘던 그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분명히 그 별장 동영상 속의 여성은 납니다. 그리고 그 남성은 김학의 전 차관이 맞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있었습니다만은 검찰은 그 여성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지요. 이 여성은 검찰의 수사가 엉망이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결국 김학의 전 차관은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여성
동영상 속의 여성을 저희가 아주 어렵게 찾았습니다. 그리고 인터뷰에 응하는 용기를 냈습니다. 잠시 후에 그 여성 만나보시죠. 오늘 코너는 월간 유인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인태 전 의원은 이 드루킹 사건 또 남북 정상회담 어떻게 보고 있을지 함께 들어보시고요. 권영철의 와이뉴스에서는 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4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지요. 무죄, 유죄 계속 갈짓자를 보였다가 결국 유죄 확정.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건지 풀어보겠습니다.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재조사 대상 사건으로 검토 중인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어제 저희 뉴스쇼에서도 탐정 손수호 코너에서 자세히 다뤘는데요. 이 성접대가 벌어진 건 2006년부터 2008년 사이의 일입니다. 한 건설업자가 당시 검사이고 훗날에는 차관이 된 사람을 상대로 성접대를 벌여왔다는 의혹인데 그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김학의인 겁니다. 별장에서 문란한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이 발견되면서 사건이 시작이 됐는데요. 당시 그 영상 속의 여성은 나는 지속적으로 협박과 강간을 당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끝내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동영상이 있었고 심지어 여성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을 했음에도 묵살이 됐던 이 사건. 저희 뉴스쇼가 정말 어렵게 그 여성분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고민 끝에 큰 용기를 내주셨어요.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신원보호를 위해서 음성 변조를 한다는 점을 여러분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힘들어요. 잊으려고 노력하는 중인데 또 이런 사건이 나서 마음이 많이 좀 힘든 상태예요. 머리에서 잊혀지지가 않네요. 계속 생생하게 계속 남아있는 상태라 말을 하면서도 계속 좀 트라우마가 오고 좀 힘든 상태예요. 힘드실 거라는 거는 충분히 저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만 조금 어렵더라도 정의를 밝히는 차원에서 조금만 힘을 내서 그 당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처음에 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온 겁니까? 모임에서 우연히 알게 됐는데 저한테 연락이 오기 시작을 했어요. 예. 그런데 연락이 오고 어떤 순간부터 그럼 이상하게 좀 변한 느낌이었습니까? 제가 차를 빌렸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차를 갖다 주러 간 날부터 이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사람이 이제 자기 결정인데 거기 음식을 맛있게 하는 아줌마가 있는데 밥이라도 같이 먹고 오자. 그래서 갔는데 이제 빨리 어두워졌어요. 운전이 서툴다고 하더라고요. 비가 오면 쉬라고 하더라고요. 그 중간에 진짜 알게 해준 사람이 있어요. 전화를 했죠. 여기가 차도 없고 거기가 굉장히 외졌거든요. 깜깜하고 초행길이고 상황이 이렇게 돼서 내일 일찍 올라갈 것 같다. 그리고 안방에서 있는 화장실에서 씻고 나왔는데 윤 씨가 들어와 있었어요. 들어와 있어서 제가 놀라서 뭐라고 했더니 안마를 받게 해준대요. 그러더니 이제 누구를 불러가지고 이제 저를 같이 합동으로 강간을 했어요. 폭행을 하고. 그게 시초가 됐어요. 그 누구가 그러면은 김학의 전 차관입니까? 아니요. 별장에서 일하는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은 왜 바로 그 마수에서 벗어나지 못했는가? 왜 벗어나지 못하셨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무섭고 어떻게 그 상황을 해결해야 될지 엄두가 안 났고 집에다 말할 수도 없었고 그런 일을 여자가 처음 당했잖아요. 순간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처음엔. 그냥 무섭지. 그리고 어디다 얘기한다는 게 굉장히 부끄럽고 그날 밤을 샜어요. 제가 잠을 한숨도 못 자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협박이 시작했어요.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렇게 그날 김학의 차관을 봤어요. 누가 올 거니까 잘 모시라고 저한테 그랬는데 그날 밤에 김학의 전 차관이 왔어요. 네. 물론 지금 전 차관은 자기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뭐 의심되는 사람이라고 정도 해두죠. 변호사라는 사람이 올 거라고 윤중천이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변호사가 올 거라고? 네. 술자리를 만들어놓고 불러서 좀 떨고 있는데 김학의 차관이 계단에서 올라오는 걸 봤어요. 겁을 먹고 있었는데 둘이서 이제 저를 같이 합동으로 그렇게 강간하려고 했고 제가 거부를 했는데 엄청난 폭언과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아침에 우여곡절부터 이제 집에 오게 됐어요. 한 일주일 정도 집에서 밖에도 못 나가고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윤중천한테 또 전화가 왔어요. 거기 가면 차도 없고 올라올 땐 어떻게 올라오느냐. 그리고 거기 사람도 없고 무섭다. 자기 말고도 너랑 같이 회의할 사람들이 몇 명 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올라갈 땐 차를 준비해놨다. 그렇게 해서 내려가게 됐어요. 그런 일을 또 당할 거라고는. 그리고 그 사람이 흉악범이나 이런 사람으로 보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까지가 끝이라는 생각을 했죠. 그때 당시에는. 그러고 내려가게 됐어요. 그렇군요. 거기에서 또 김학의 전 차관이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까? 그날은 다른 사람이 2명이 더 있었고요.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김학의도 오고 술을 먹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윤중천 말고도 다른 어른들이 있으니까 다른 어른들도 윤중천 같이 할 거라는 생각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술을 입에만 살짝 있었거든요. 예. 근데 필름같이 이렇게 영상이 뚝뚝 끊겨가지고. 아니 술을 입에 대기만 했는데도 필름이 끊겼다면은 그럼 그건 술에 뭘 탔다는 소리네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약을 먹어본 적도 없고. 예. 그러니까 뭘 의심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 당시에. 그렇죠. 그게 약인지. 뭐. 근데 되게 기분이 안 좋고 내가 뭔가 당했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날은. 김학의 전 차관으로 의심되는 그 남자한테 당한 거는 그 필름 끊기는 와중에 기억은 나세요? 네, 그 사람이 맞아요. 그때 당시에 같이 있었던 두 사람이 뭘 했는지 중간중간 다 기억이 나고 그 사람들이 무슨 옷을 입고 있었는지도 기억이 나거든요. 사실 이 사건은 지금 2가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첫 번째는 진짜 그 성폭행을 한 화면 속의 남자가 김학의가 맞느냐. 왜냐면 네, 본인은 맞아요. 지금 끝까지 아니라고 하거든요. 네, 맞고요. 맞아. 그 건설업자 윤 씨는 처음에는 변호사라고만 소개를 했고 그 다음에는 김학의 검사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얘기를 한 적은 있습니까? 이제 다음날 네가 어제 모셨던 분이 누군지 아냐.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검사다라는 얘기를 했잖아. 김학의라는 이름도 말하고요. 그날 첫날 처음에 제가 거부했을 때 하기영 했는데 그게 김학이라는 얘기인지는 몰랐어요. 첫날 변호사라고 했는데 부를 땐 하기형. 그 남성도 본인이 김학이라는 얘기, 검사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거는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본인 입으로 말한 적은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서울에 오피스텔 하면서 와 있었잖아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그 별장에서의 성폭행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동영상 성폭행 외에도 서울에 와서 또 불러내고. 네, 서울 모처를 해놨어요. 그들의 놀이방을. 김학은 거기에서 와서 살다시피 했죠. 거의 매일. 그러면 지금 뭐 한 번, 2번이어서 이 사람이 김학이냐 마냐를 기억하십니까 못하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네요. 네. 그럼 오피스텔에서 이렇게 매번 왔을 때마다 뭐 검찰에서 자기가 하고 있는 업무 얘기도 하고 뭐 서류도 뒤적이고 이랬던 적도 있어요? 그런 신분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한테 윤중천의 사건을 해결해주는 뉘앙스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걸 많이 둘이 주고받았다 그런 대화들. 네, 그러면서 이제 저 승진하는 거 승진됐다고 되게 좋아하고 그랬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자기의 승진까지도 얘기하고 뭐 이제 김학의라는 건 100% 지금 확신하신단 말씀이시죠? 네. 예. 그런데 처음에는 무서워서 신고를 못했더라도 나중에는 신고를 하거나 뭐 이럴 순 없었는가? 매일 감시당하고 그런 흉기 이런 거에 협박당하고 사진 동영상 갖다가 협박당하고 자기 말 안 들으면 세상에 모든 걸 다 뺏어버리고 묻어버리고 가족들까지 다 해칠 것처럼 얘기하는데. 검찰이 수사를 하다가 동영상을 발견하고 김학의 전 차관으로 의심되는 그 남성의 것을 발견을 하고 수사가 시작이 됐을 때 우리 피해 여성 말고도 지금 신고하신 여성 말고도 30명의 여성 이름이 나왔어요. 근데 그 여성 중에 딱 3명, 지금 인터뷰하시는 여성 포함한 3명 빼고 나머지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자발적으로 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진술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검찰 조사 받았고 나서 저도 제가 진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진술을 했다고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이 저라고 얘기했던 이유도 그래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건 진행 과정은 경찰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습니다. 검찰로. 근데 검찰에서 묵살이 된 무혐의가 난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재조사를 하게 됐던 이런 사건인데 그러니까 경찰에서 검찰로 넘기고 난 다음에 검찰 가서 조사받고 왔는데 진술과 다른 내용들이 나중에 적혀 있더라.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동영상이 저라고 안 해도 다른 여성들이 피해 입은 게 저랑 똑같기 때문에 제가 겪었던 것도 그대로만 얘기를 해주면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나타나야겠구나 내가. 전 나타나지 않으려고 탄원서까지 쓴 거였거든요. 그럼 재수사가 시작됐을 때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사를 전보다는 훨씬 정확히 했었어야 됐는데 그때 수사 분위기라든지 태도는 어땠습니까? 수사 거의 없었어요. 아니 지금 제가 짧은 인터뷰하면서도 여러 가지들을 체크했잖아요. 지금 이런 것들을 안 물었단 말이에요? 네. 검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예. 전화가 왔었나 그랬을 거예요. 저한테. 조사 내용이 없다. 조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내일 자료 있으면 내라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찰이 2년여간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12월이면 이미 차관일 때입니다.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듣고는 어떠셨어요? 너무 힘들어서 계속 정신과 약을 먹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차관이기 때문에 못 건드리는구나. 특히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못 건드리는구나. 뭐 이런 느낌도 좀 받으셨던 거예요? 청와대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그래서 대단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정도로 대단한 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됐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신과 치료 받으면서 그러고 버티신 거예요. 네, 정신과 약 먹고 버티고 그렇게 밖에 못 나왔어요. 저는 무서워서 사람들이 무섭고 앞이 안 보였어요.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니까 가끔씩 앞이 안 보이고 좀 이렇게 흘러 들은 얘기로는 공소시효 때문에 처벌을 못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기엔 그 피해를 본 여성들의 정신적 피해는 너무너무 큽니다. 제가 용기를 내서 지금 다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희망 때문에 시작을 한 건데 이번 조사 때 잘 조사가 돼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들은 죄를 뉘우치지 않아요. 지금도. 지금 만약에 이게 또 사건이 덮이면 그 사람들은 그렇지 내가 누군데 라고 하면서 또 다른 피해자들이 또 나올 거예요. 분명히. 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고 가지 않으면 이런 피해는 또 있을 거다. 또 희생양이 또 나올 것이다. 공소시효가 끝났더라도 재조사 해주십시오. 지금 이 부탁하시는 거죠? 네. 재조사 꼭 부탁합니다. 꼭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다음 세대들도 뭔가 믿고 살지 않을까요? 그래요. 너무 숨이 막혀요. 세상을 보면. 알겠습니다. 예. 사실은 오늘 인터뷰 굉장히 망설이셨잖아요. 네. 예. 공소시효도 끝났는데 이거 인터뷰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고 망설이셨던 거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하면서 용기 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학의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 그 동영상 속의 여성 만나봤습니다. 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봅니다. 나갔다 하면 화제가 되는 우리 뉴스쇼의 인기 코너죠. 월간 아무개. 오늘은 월간 유인태 편입니다. 유인태 전 의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요즘 저는 참 정신이 없는데 정신 없으시지 않습니까? 저야 정신 없을 일이 있나요? 아니 뉴스가 너무 한꺼번에 막 터지니까 남북 정상회담 한다는 것도 놀라웠는데 북미 정상회담 한다 그러죠. 그러더니 종전선언을 논의한다 그러죠. 이 와중에 두루킹인지 두루민지 사건 터지죠. 김기식 금감원장 낙마하죠. 너무 숨가쁘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글쎄 남북 관계는 참 아직까지는 희망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왜 그 불안함이 깔려 있죠. 저러다가 혹시라도 삐끗하는 거 아니야. 예. 하긴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그 얘기 했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첫 단추에 불과하고 갈 길이 멀다 이런 취지의 얘기들을 하던데. 정신은 안 없으시다 이거죠. 그리고 드루킹인가 무언가는 그게 왜 뉴스가 되는지 전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김기식 거는 국민정서법에 좀 걸렸어요. 지가 그렇게 그 화면 딱 비추는 순간. 그 예전에 질책하던 그 청문회 화면 비추는 순간. 그래놓고 저는 보좌관 하고 저렇게 데리고 갔다는 걸로 그게 실정법 위반이냐 관행이냐를 떠나서
저도 그럴 거면 국감 때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비관 기간에. 화면에 그 장면이 나오는 순간 이미 정서법에 걸렸다. 네, 정서법이죠. 법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네. 실정법 문제가. 그게 국민 정서법이 제일 상위에 있는 법 아니에요. 그럼 뭐 그거는 이제 그런 설명이 이해가 되는데 아까 드루킹 사건은 왜 사건이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셨어요. 저는 그래요. 아니 지금 이게 제일 큰 사건인데 요 사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모든 언론들이 혹시 그 범인을 잡고 뭐 좀 은폐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 민주당이 고발한 범인을 잡았으면 그걸 경찰이 좀 감추려고 뭔가 여기 큰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렇게 접근하는 모양인데 선거 때 그런 뭐 저는 그 세계를 잘 모르지만 파워 블로거라고 하는 놈이 와서 도와주겠다고 했으니 뭐 여기 하나뿐이겠어요. 아마 뭐 각 캠프마다 이 온라인 이 선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저렇게 도와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 뭐 캠프에도 엄청 찾아왔었대요. 그러면 그래요? 근데 다 수용을 못했대요. 자리도 없고. 자발적으로. 그러면 돕겠다 내가 댓글 활동도 하고 이런 뭐 의견들 온라인 활동 지지 활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선언들을 하면서 오는 사람이 많았다. 많죠. 수용 못할 정도로 많았다. 그랬다는 거예요. 드루킹도 그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다. 여기는 조금 더 거물이라고 그러니까 뭐 진작에 뭐 그 친구는 그러니까 당에 무슨 여론 대응팀이니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이제 그런 공식 기구를 통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파악해 보니 김경수가 이 후보의 아주 측근이다. 그러니까 후보 측근하고 선을 대면서 자기 이제 그 공을 싼 거죠. 그러니까 선거 때 이렇게 뭐 자발적으로 돕겠다는 그룹이 구름대처럼 몰려든단 말씀이에요. 잘 되는 후보들은. 그럼요. 그 뭐 총선이든 대선이든. 그럼요. 엄청나게. 그 사람들이 이제 대가를 바라고 그걸 약속해주고 만 이랬다면 이게 불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대개 무슨 대가를 처음부터 얘기하는 사람은 어느 후보 측에서나 경계를 하죠. 좀 위험하거든요. 그런 사람들. 오히려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안 받아들이죠. 파워 블로거라고 해도. 그건 사고 날 위험도 많고 이때 온라인 세계는 제가 뭐 우리 세대는 잘 모르지만 옛날 선거 치르면 자기가 1000표 2000표 움직인다는 사람 있잖아요. 있죠. 지 마누라 표도 못 움직이는 놈들이 주로 와서 그 큰 소리 치고요. 이제 제일 선거 때 보면 믿을 만한 사람은 나는 우리 자식도 내 말 안 듣고 나하고 내 마누라 표밖에 없어. 이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이게 정말 오히려 진국이에요. 그 사람들은 진짜 한 뭐 몇십 표라도 주변에 움직일 사람이고 와서 뭐 내가 뭐 거들먹거리는 사람. 내 조직이 뭐 어쩌고 내가 뭐 몇천 표를 움직인다는 놈은 지 마누라 표도 못 움직이는 놈이에요. 지 혼자 표밖에 없는. 그러면 옛날 선거 경험에 비춰봤을 때 일단 그렇게 거들먹거리는 사람은 제쳐놓는 거고 제끼는 거고 소위. 그리고 또 하나는 대가를 요구하는 뉘앙스 풍기면 일단 그 사람도 제쳐지는 거고. 그럼요. 되게 그런 사람 가까이 했다가는 꼭 뒤탈이 나거든요. 뒤탈이 나니까. 대가 요구하는 기색만 비췄어도 아마 그거 거절했을 거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요. 확신하십니까? 그건 어느 캠프도 다 그래요. 정치권에 있던 사람들 선거 치러본 사람들은 다 그건 처음부터 뭐 그런 거 요구하고 오는 사람은 경계를 하고 그러고 가령 처음부터 그런 조건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은 상대가 보낸 불확진지 어떻게 알아요. 괜히 거기다 덜컥 뭐 응했다가는 상대가 넌 덧칠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는 있지만 선거 때는 급하잖아요. 마음이 급하니까 막 또 뒤탈 날 것도. 암만 급해도 이제 그 가릴 건 가리죠. 그 정도는 분별력이 있어요 다. 게다가 그때 또 문 캠프는 잘 나가는 캠프였으니까 그렇게까지 그 뒤탈 날 것을 먹을 이유는 없다. 그럼요. 그런 음식을 먹을 이유는 없었을 것이다. 그런 말씀. 그러면 5번이나 김경수 의원이 만나준 건 그럼 왜 만나준 겁니까? 이 부분을 지금 야당은 만나준 거 봐라. 이거는 뭔가가 책을 잡혔거나 긴밀하게 뭔가 주고받고 했다는 얘기 아니냐 지금 얘기하는. 아니 어쨌든 뭐 파워블로거라고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누구보다 소위 대여를 이쪽에서 문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만한 대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얼마나 감지덕지했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대가도 요구 안 하고 자발적으로 와가지고 뭐 2,500명 그 가족들까지 하면은 만여 명을 데리고서 운동을 해준다니. 어유 이거 고맙다 하고 만나줬을 거다. 그럼 대선 후에 만나준 건. 그럼 사람이 선거 때 그래 신세지고 그 다음에 오자 그러는데 그래 안면 그렇게 몰수하는 놈이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당연한 거지 그걸. 상식적으로. 네, 그럼요. 근데 아까 지지 그룹이 되게 많았다면서요. 그 중에서도 요 정도 되면은 그럼 만나줘야 된다. 선거가 되게 승리를 했다 그러면 도와준 사람 중에 한 90% 정도는 그냥 자발적으로 순수하게 도와주고 아이고 참 뒤에서 소주 한잔 하면서 아주 좋아하고 말에 빠지는데 그래도 그중에 이제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나 뭐 한 자리 주겠지. 뭐 이런 사람들. 그래 정권 잡으면요 처음에 나한테 장관 자리는 하나 줄 거야 기대하는 사람이 한 5,000명 된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조각 인사가 끝나면 그다음에 공기업 사장 자리는 하나 주겠지. 그래 그것도 끝나면 감사 자리는 하나 주겠지. 그래서 그렇게 바라는 사람들이 꽤 있게 마련인 거죠. 마련이에요. 그래서 무시할 수 없어서 만났을 거고. 그럼 인사 추천을 했을 때 그걸 청와대에 올리는 것까지는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요. 아니 누구나 다 이런 좋은 사람이 있는데 한번 이 자리에 한번 해달라고 하면 김경수 의원은 직접 인사 라인에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인사 라인은 청와대 뭐 인사위원회인가 거기 있지 않으니까 이거를 이제 우선 인사수석실에 뭐 이런 우리 선거 때 열심히 도와준 사람이 이런 사람 추천하는데 한번 검토해봐라. 검토해봐라. 그건 뭐 꼭 그 드루킹인가 뭐 그 사람뿐만 저도 뭐 추천한 사람이 있어요. 가서 이런 사람 한번 어디를 좀 희망하는데 한번 해봐라. 됐습니까 그 사람? 안 되대요. 요새 제가 완전히 끝발이 없잖아요. 지금 이렇게 해갖고 안 되고 나면 이 사람이 이제 악플 달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악플 안 다세요? 그래요. 추천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라 지금 그 말씀이신 건데. 일단 유 의원이 아는 한도 내에서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야당에서는 그 외에 어떤 보상 부분, 그러니까 돈이 오간 부분 뭐 이런 것도 철저히 수사해야 되지 않겠느냐. 회의죠. 그러니까 검경은 못 믿겠으니 살아있는 권력의 칼 못 댈 것 같으니 특검으로 가자 주장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특검. 일단은 검찰로 송치를 했잖아요. 경찰이. 물론 그건 정부 비방 글 단 거. 매크론가 뭐 했다는 거. 우선 그걸로 송치한 거고. 일단 불법적인 거 하나 확실하게 잡은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번 일단 검찰이 수사를 하고 뭐 미진하면 뭐 어제 김경수 의원도 특검도 수용하겠다고 했잖아요. 야당이 그렇게 의혹을 가지면 전 뭐 특검 수용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일단은 특검을 갈 때는 이제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미진하면 가야죠. 지금 야당은 특검으로 아예 가자는 건데 그건 아니라고 보시고. 특검으로 갈 거라 그러면 검찰도 자기네 체면이 있잖아요. 더 열심히 하죠. 그럼요.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할 걸 기대하고 특검까지 가는 것도 못할 이유 없다. 해서 털고 가라. 그러면 야당의 의혹도 뭐 의혹 제기할 만한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야당의 역할이기도 하고. 원래 이 사건은 민주당이 고발해서 잡고 보니 그 사람이었는데 근데 조금 보니까 약간 불량해 배니까 이 불량한 운동원이 문재인 후보를 도왔다니까 여기엔 분명히 뭐가 있을 거다 하는 지금 그 의심을 가지고 하는데 좋아요. 그 의혹 제기하고 이것도 조사해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무슨 천막을 치고 물론 선거에 천막 농성하는 거 국회 앞에서 자유한국당 물론 선거에서 지금 워낙 기울어져 있으니까 뭐 먼 짓거리라도 뭐 못하겠습니까만 뭐 하나 드러난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만약에 저러다가 이제 뭐 혹시 돈이라도 온 게 있다 그러면 선거 판세는 뭐 상당히 출렁일 수는 있죠. 자, 그 부분인데요. 마침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뭐 돈이 오강 조금이라도 지금 뭐가 나오면 상당히 출렁이겠죠. 그래요. 그걸 이제 생각하면서 야당은 그 부분의 의혹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와중에 김경수 의원이 경남지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어제 선언을 했습니다. 이 선언 자체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아니 그 본인은 원래 처음부터 경남지사를 꼭 해야 되겠다고 한 게 아니고 처음에 하기 싫어했다면서요. 예. 그냥 의원직 지키고 싶어 했다고. 그 모처럼 한번 국회의원 됐는데 그리고 아직 나이도 젊잖아요. 젊고 지사 가려고 그러면 보통 한 3선 정도는 이제 지내고 나서 이제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지금 그쪽 워낙 이제 부산 경남이 워낙 저쪽 텃밭이었는데 이 김경수 네가 나가야 되겠다. 사실은 이번에도 주위의 권고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 마지못해 그렇죠. 낙점이 됐던 그게 거예요. 뭐 유명한 얘기죠. 하도 게 요새 이걸로 시끄러우니 아이고 차제에 좀 본인은 빠지고 싶은 생각도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자기가 뭐 약점이 있어서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내가 거기에 선거 나가면 오히려 누가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으로라도 빠지고 원래 욕심도 없었고 그래서 그냥 불출마 쪽으로 가려고 어제 오전에 그러면은 출마 선언식 연기한 게 그래서 그런 건가요? 그 고민 때문에.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전부 주변에서 그 네가 안 나간다고 그러면 그야말로 야당이 제기하는 무슨 굉장한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부산 경남 선거 다 망친다 하는 여론이 아주 빗발쳤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나가겠다. 그러면은 어제 안 나가는 쪽으로 본인은 다 결단을 했다는 거군요. 사실상. 그런 쪽으로 많이 기울었었던 모양이에요. 당에 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렇지만 당에서는 오히려 안 하는 게 누가 되는 거다. 이렇게 되면서 밀고 나가겠습니다. 발표를 보면 당당하게 나는 결백하니까 당당하게 나가겠다. 선택받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개 정치인 중에 두 부류가 있거든요. 어떤? 뭐라고 떠들면 저게 진짜일까? 가까운 의원들부터 의심하는 그런 부류의 정치인들. 그 이름 난 사람 중에도 꽤 많아요. 같은 당 의원조차도 야, 저 사람이 진짜일까? 근데 가령 김경수는 옛날 문재인도 그랬어요. 거짓말은 안 한다. 말을 안 하면 감추면 감췄지. 그 출입 기자들도 되게 인정을 했어요. 뱉은 말에는 거짓말은 별로 없다는데. 그리고 김경수가 여기 무슨 어떤 대가를 어떤 불법적인 거래가 있었다고 하면은 이미 저 친구가 틀어져 가지고 저렇게 정부를 공격하고 하는데 나와도 벌써 나왔을 것이고 또 그런 약점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협박을 했다고 그러면은 그 들어줬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행정관, 총영사도 그렇고 다 안 됐다는 거는 그러니까 협박이 너희들한테 하면 내가 뻔때 보여주겠다고 하다가 이제 지금 구속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김경수가 얘기하면 우선 주위에서 김경수는 거짓말 못해 이런 낙인이 찍혀 있는 친구예요. 좋은 낙인이군요. 그럼 좋은 낙인이죠. 저 윤인태가 얘기해도 주위에서 별로 안 믿어요. 필요하면 거짓말도 할 거다. 그런데 아니, 또 왜 그러세요? 셀프 디스를 하세요. 유인태 전 의원도 누구나 잘 믿는 주변에서 신뢰하는 정치인인데 이분이 보시기에도 김경수 의원은 말 안 하면 안 했지 거짓말은 안 한다.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밀고 가라. 출마 못할 이유 없다. 이렇게 지금 당에서 밀었다는 얘기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방선거판이 어떻게 될까? 어쨌든 뭐 지금 저 민주당이나 김경수 의원 본인은 결백하다고 그러지만 야당에서는 의혹 제기하고 또 국민들 중에 진짜 그런 의혹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상황이고 이 이슈가 계속 간다면 지방선거에는 영향을 근데 계속 갈게요. 아니 이게 지금 선거가 뭐 내일 모레도 아니고 이제 뭐 2달 좀 안 되게 남았잖아요. 그렇죠. 50일. 이거 뭐 언제까지 이거 물고 늘어질 산이 못 되거든요. 뭐가 더 나오지 않는 한은. 그거는 이제 여당 생각은 그렇지만 야당 생각은 끝까지 가야지라고 할 수 있지 그러니까 끝까지 가는데 뭐가 나와야지. 지금 현재 나온 게 없는데. 이것만 갖고는 갈 수가 없다. 갈 수가 없죠.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다. 천막 다시 걷어야 됩니까? 뭐 또 땅건을 하나 물고 늘어지려고 그러겠죠. 지금 뭐. 근데 이건 아니 뭐 이게 난 그리고 그러니까 언론이 이걸로는 천막 걷어야 됩니까? 그러면 난 언론들도 그러고 이걸 가지고 왜 드루킹 가지고 저렇게 몇 면씩 써대는지 요새 참 이해가 안 가대요. 그 정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다음 주잖아요. 남북 정상회담이 그러면은 이슈로 부상하면 이것은 자연히 남북 정상회담이란 이슈가 선거판에 더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뭐 그러겠죠. 그리고 아니 이건 그렇게 오래 갈 거니 뭐가 더 나와야 갈 거 아니에요. 더 나오면 간다. 하지만 더 안 나오면 그리고 더 끝난다. 나오면 상당히 치명적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경수 말을 되게
우선 동료들 김경수 다 물어본 모양이에요. 혹시 뭐 없냐? 없다 그러면 다 믿더라고요. 이게 김경수라는 사람이 그런 친구니까. 알겠습니다. 예. 천막은 걷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럼요. 게다가 남북 정상회담까지 곧 오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될 거다. 남북 정상회담 얘기 좀 잠깐 해보죠. 종전 선언까지 지금 논의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일단 그 얘기는 듣고는 어떠셨어요? 종전 얘기 듣고는. 어차피 소위 옛날부터 일괄 타결이라고 하는 거는 그 체제 인정하고 평화협정으로 그 평화협정 가는 게 종전선언 아니겠어요? 종전선언 평화협정 이렇게 하는 거죠. 핵 폐기와 그거는 그 세트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던 건 뭐 새삼스러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하여튼 뭐 폼페이오가 평양까지 가서 그러고 나서 트럼프의 반응도 잘 될 거다 하니까 아직까지 순항 중인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뭐 언제 또 어떻게 뭐 태풍이 몰아닥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워낙들 두 사람 다 이 불안한 사람들이죠. 트럼프와 김정은 두 지도자가 다 좀 좌충우돌하는 스타일이긴 하죠. 그래서 언제 또 어디서 삐끗할까 봐 참 걱정스럽긴 합니다만 현재까지는 이렇게 순항이라고 그러면 그건 이제 종전선언 평화협정까지 그 가는 잘 된다 그러면 그렇게 봐야죠. 정세현 장관이 나오셔갖고 진짜 평화협정까지 가게 되면 물론 그게 바로 통일은 아니지만 통일의 전 단계. 그러니까 막 수학여행도 가고 비무장지대 없어지고 이런 상황이 될 거다라고 하시니까 야 가슴이 저는 벅차던데요. 뭐 그렇게 되죠 이제. 되죠. 되죠. 그래요. 오늘 유인태 전 의원과 함께 전 수석과 함께 오늘 월간 유인태 함께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다음 주에 앞두고 국민들께 꼭 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 있으세요? 정말 우리 다 그냥 간절한 심정으로 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이게 잘 되기를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진짜요. 저도 정말 그런 생각 들고 제가 오늘 방송 끝나고 나서요. 동교동으로 이희호 여사 인터뷰를 하러 갑니다. 출장 인터뷰를. 연세가 96 되셨어요. 춘추가 96 되셨는데 사실은 거동 불편한 건 말할 것도 없고 말씀하시는 것도 편치 않은 상황이지만 남북 정상회담 앞두고 국민들께 메시지를 남기고 싶다 하셔서 오늘 정말 귀한 자리인데 제가 오늘 갑니다. 월요일에 그 인터뷰 나갈 거거든요. 유 전 의원도 함께 들어주십시오. 잘 들을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월간 유인태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잡기 정관용입니다. 청취자 0535님 명쾌 월간 유인태 그러셨는데요. 월간 유인태 시간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다다음 주에 월간 정두원이 나오면 정두원 전 의원은 또 뭐라고 논평을 하실지 두 분이 또 한 자리에 모이면 어떤 얘기가 나올지 저는 궁금해지는데 많은 분들이 응원 문자 주셨어요. 유인태 전 의원께 가시는 분께 전달하겠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과의 동영상, 그 동영상의 주인공이라고 주장하는 여성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여성 이야기가 좀 음성 변조가 많이 됐죠, 여러분. 이 여성이 지금 이제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 평범하게 살고 있는데 음성 변조를 강하게 2번 부탁을 했습니다. 저희가 평소보다 좀 더 많이 했어요. 이 여성의 신원 보호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했습니다. 조금 듣기 불편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정리를 하자면 김학의 전 차관 100% 확실하다. 윤중천 건설업자도 이 사람이 김학이다라고 얘기했고 김학의 전 차관도 자기가 김학이라고 얘기를 여러 번 했고 한두 번의 성폭행이 아니라 수를 셀 수 없을 정도였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무혐의가 난 거 이해할 수가 없고 나 지금 약을 먹고 지낸다. 약으로 버텼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권현철 선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희호 여사 저희 출장 인터뷰 가잖아요. 네. 육성을 참 96이나 되셨어요. 이제 육성 상당히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 상태에서 같이 혹시 오늘 권현철 선임 기자도 같이 잘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 Y뉴스 뭐 가지고 오셨어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 공직선거법 위반이 최종 유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2012년 대선 당시에 아마 국정원 댓글 사건, 댓글녀로 유명했던 국가정보원의 댓글 공작이 유죄로 확정이 된 겁니다. 그렇죠. 최동욱 전 검찰총장은
만감이 교차한다는 이런 소감을 남겼고 윤석열 당시 수사팀장은 20살에 대학에 입학해서 학사 경고와 재적 등을 거쳐서 40살에 늦깎이 졸업을 하는 기분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들을 중심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와이뉴스. 굳이 어떤 부분이 와입니까 한다면 한마디로 어떻게? 최동욱 전 검찰총장은 왜 만감이 교차한다고 했을까 이렇게 주제를 정해보겠습니다. 맞아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유죄 최종 판결 보면서 왜 최동욱 총장이 만감이 교차했을까? 네. 그러고 보니까 국정원 댓글 공작이 선거법 위반 인정되는데 5년이나 걸린 거예요. 2012년 12월 19일 18대 대선이었잖아요. 당시에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민주당 문재인 후보. 이때 이제 빚어진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5년도 더 걸린 거죠. 사실은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는. 그렇죠. 기소된 지 4년 10개월, 특별수사팀을 구성해서 수사에 착수한 지 만 5년 이 걸린 겁니다. 어제 그 김명수 대법원장의 판결문 낭독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원심이 선거운동이라고 인정한 사이버 활동은 객관적으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인정됩니다. 대법원이 이제 전원 합의체에서 판결한 내용은 국가기관이 공무원을 이용해서 인터넷 공간에서 반대 세력을 비방하고 집권 여당이나 특정 후보자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그런 행위는 불법적인 정치 관여이다. 또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돼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선거와 관련해서 공무원의 중립 의무에 대해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대법원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다만 대법관 13명 가운데 김창석, 조희대 대법관 2명은 객관적 증거로 원 전 원장의 공모관계가 증명되지 않는다면서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근데 이 판결하는데 5년이나 걸린 거예요? 참 그렇습니다. 1심에서는 정치 관여는 유죄, 선거법은 무죄 판결 났죠. 항소심은 선거법 위반도 유죄로 판결했고요. 대법원에 가서 13대 0이라는 이해가 되지 않는 판결이 한번 나온 게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이제 청와대의 관여 얘기가 있는 것이고 그러고 나서 파기환송심을 판결하는데 25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와중에 국정농단 사건이 벌어졌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파면되고 구속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친 뒤에야 판결이 나왔고 이제 5년 만에 어제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이 난 겁니다. 사법부가 청와대 눈치를 좀 보느라고 재판을 차일피일 미룬 거 아니냐 이런 의심들도 하는데. 블랙리스트 문건에 나왔잖아요. 그 문건이 이미 사법부가 공개했고 지금 진상조사단이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거 나오면은 아마 당시에 청와대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보고서를 보내고 했던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요. 그런데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어제 이 소식을 듣고 만감이 교차한다 그랬어요? 예, 어제 통화를 해봤는데 판결 기사를 보면서 마음이 짠했다. 만감이 교차했다 이렇게 소회를 밝혔습니다. 최 전 총장은 선거법 위반 확정 판결에 대해서는 뒤늦게 남아 진상이 제대로 규명이 되고 그에 합당하는 사법부 판결이 내려진 데 대해서 다행이고 사필 귀정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수사팀장 박형철 부팀장 그 당시 이분들 소회도 들어보셨어요? 네. 윤석열 수사팀장 현 서울중앙지검장이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살에 대학에 입학했는데 학사 경고 받고 제적되고 우여곡절을 겪어서 이제 40살이 돼서야 졸업하는 기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박형철 부팀장은 통화는 했는데 최 전 총장이나 윤석열 수사팀장에게 물어보라면서 답변을 피했습니다. 이분은. 현재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 비서관으로 재직 중이니까 청와대에 있으니까 말을 아꼈습니다. 자, 그럼 최동욱 전 총장은 왜 만감이 교차한다고 했을까? 왜입니까? 이게 다시 이제 2013년으로 시기를 돌려보면은 최 전 총장이 검찰총장에 취임한 지 2주 만에 경찰이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을 송치를 합니다. 그게 이제 공소시효가 2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자 당시 최 총장은 특수부와 공안부 검사들로 특별수사팀을 구성합니다. 수사팀장의 특수통인 윤석열 여주지청장, 부팀장의 공안통 선거법 전문가로 불리던 박형철 검사를 그렇게 한 겁니다. 2달간 수사를 정말 열심히 했죠. 그렇지만 검찰의 의중과 달리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불기소를 주문하면서 최동욱 검찰총장과 정면 충돌했습니다. 총장직을 그만둬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 흘러나왔고. 기억나실 거예요.
수사팀은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 선거법 위반을 적용해서 내고 나왔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국정원법 위반은 몰라도 선거법 위반은 안 된다면서 버텼습니다. 바로 그때 최동욱 총장의 혼외자 사건이 터진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총장직에서 쫓겨났고 윤석열 팀장은 수사 배제와 정직, 좌천 등으로 한직을 떠돌았습니다. 부팀장으로서 선거법 위반 혐의 입증 수사와 공판을 주도하던 박형철 검사도 감봉과 자천을 겪다가 2016년 결국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났죠. 그렇죠. 최 전 총장은 총장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외풍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줬어야 하는데 중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두면서 윤석열 팀장과 박형철 부팀장, 수사팀 검사들이 직접적으로 외풍을 맞게 되고 불이익을 받고 고생했다. 그동안 고생한 것이 안쓰럽고 미안하고 뭐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참 그런 만감이 교차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당시 검찰이 국정원의 댓글 공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물어보셨어요? 사실 최 전 총장에게 물어봤더니 청와대의 의중이 원칙적으로 수사라는 것이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원칙대로 수사하라 그랬다? 예. 청와대가 그때? 예. 최 전 총장은 당시 검사 시절 후배였던 곽상도 민정수석에게 거듭 확인을 했지만은 청와대의 의중은 원칙대로 수사라는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대로 수사하라고 해서 원칙대로 수사를 하려고 하니까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왜 막은 거예요? 그 원칙의 용어가 알아들으란 소리였습니까? 알아서 알아들어라? 최 전 총장은 그 원칙이라는 게 정말 제대로 하라는 것이냐? 네. 그러면은 청와대가 정말 대통령이 관련이 없구나, 네. 문제가 없겠구나 하고 원칙대로 했다는 것이고 청와대는 원칙대로 하라는 것은 이미 대통령이 다 됐고 선거가 끝났으니까 알아서 하라는. 그거 알잖아 원칙. 우리가 원칙이라고 하면 딱 알아들어야지. 뭐 이런 거였던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됐던 참. 걸로 보입니다. 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당시에 수사팀 검사들의 입장은 두 가지였다고 말했습니다. 뭡니까? 하나는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민주주의 대원칙이라는 측면이 하나였고 예. 또 하나는 검사들이 대부분이 보수 성향이잖아요. 그렇죠. 국가안보기관이 정치에 개입하고 이래서는 안보기관 제대로의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입장, 요 두 가지였다. 윤 검사장은 국정원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아야만 안보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는데 한쪽 편에 붙어서 정치 관여를 해서는 안보기관이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없고 제 역할을 할 수가 없다. 솔직히 국정원 사람들은 우리가 미울지 모르지만은 예. 국정원이 강력한 안보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수사를 열심히 오히려.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보수들, 바른 보수의 생각인 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제대로 한 거죠. 사실. 예. 그래서 우리는 원칙대로 한 거다. 이게 네. 윤석열 검사장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 법원의 판결이 5년이나 걸리고 롤러코스터 타듯이 왔다 갔다 한 거. 요거 한번 들여다보죠. 이제 검찰 쪽은 그랬고 법원으로 가보는 겁니다. 이게 2013년 6월에 기소가 됐거든요. 그런데 2014년 9월 11일 1년 3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났습니다. 그렇죠. 국정원법 위반은 맞지만은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당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 부장판사는 1심 판결이 난 뒤에 법원 내부 게시판 코트넷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정치 개입을 한 것은 맞지만 선거 개입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공직선거에 관한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이는 한마디로 지록 위마의 판결이었다라고 했죠. 그래서 결국 대법원이 징계까지 했습니다. 아하. 이제 징계를 처리하라는 지금 청원이 올라가 있고 김동진 부장판사는 인천지법을 거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지금 임명이 자리를 옮기긴 했습니다마는 이 1심 판결이 그렇게 문제였는데 다행히 2심 판결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해서 그랬었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죠. 예. 그런데 대법원이 다시 전원 합의체로 회부를 해서 13대 빵 판결을 내린 겁니다. 2015년 7월입니다. 이때 정말 비판 여론이 드셨습니다. 엄청났죠. 예, 뭐 법조인들이 왜 그러냐면은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대법원의 소부 재판관 4명으로 구성을 합니다. 소부에서 합의가 안 되면은 전원 합의체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11대 2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번 판결이 11대 2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3대 빵이라는 얘기는 대법원이 어딘가에 눈치를 봤다는 걸 반증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이런 문제. 그래서 최 전 총장은
이번 판결이 만시지탄이고 사필기정이고 다행스럽지만은 5년이 지나서 정권이 바뀌고 세상이 바뀐 뒤에 이런 판결이 나온다는 것은 정말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법원 내부에서도 참 이런 여기에 대해서 정말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정말 참 자괴감이 든다는 얘기들도 많이 나왔고요. 그러네요. 네. 여기까지 오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판결 이모저모 쫙 훑어주셨어요. 권영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남북 정상회담 이제 정말 일주일 딱 남았네요. 오늘 남북 정상 간의 한 라인이 개통된다고 하죠. 앞으로의 한반도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십니까? 김현정의 뉴스쇼가 선정한 오늘의 노래 조용필입니다. 꿈. 청취자 6657님 이희호 여사 인터뷰 잘 다녀오십시오. 역사적인 기록이 되겠네요 하셨는데요. 예,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한 번 연기됐다가 오늘 가는 겁니다. 정말 귀한 소리 잘 담아서 남북 정상회담에 관련된 메시지들 여러분께 월요일에 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